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불성설, 어불성설.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밤새 준비한 자료가 갑자기 다 날아간 거예요. 새벽 4시에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침 9시까지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급하게 대충 만든 자료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엉망이고 듣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불성설이라는 말인데요. 어불성설은 말할 불, 아닐 불, 성, 이룰성, 설, 말씀 설자를 써서 말이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아서 설명이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황당한 소리를 하거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할 때 이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엉터리 설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에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다른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거든요. 특히 고자라는 학자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쟁할 때였어요. 고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었어요. 물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듯이 사람도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맹자가 듣고 보니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맹자는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지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라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는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바로 이때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맹자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어불성설이 되고 만다는 거였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후로는 어떤 일이든 충분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준비 없는 말은 결국 어불성설이 될 뿐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나무인, 아나무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남자가 꽉 찬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말을 들었어요. 참, 아나무인이구나. 아나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눈 밑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눈은 안, 아래는 하, 없을모, 사람인. 그러니까 자기 눈 아래 보이는 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워요. 옛날 중국 한나라 때 곽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던 게 어려서부터 무술도 뛰어났고 학문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대요. 마치 자기 눈 아래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듯이요. 어느 날 곽해가 궁궐에 들어가게 됐는데 황제 앞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다른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지키는데 혼자서만 턱을 치켜들고 황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황제가 화가 나서 내 눈 아래에는 사람이 없느냐고 꾸짖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생각해보니 그때 지하철에서 제가 느꼈던 기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나중에 회사에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겐 아나무인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말이에요. 결국 아나무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셈이에요. 남부여대, 남부여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커플이 타더라고요. 남자분은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있고 여자분은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목 아파 하시니까 남자분이 바로 자기 목에 걸린 카메라까지 벗어서 여자분 가방에 넣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정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시면서 남부여대네 하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남부여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짊어지고 여자가 머리에 인다는 뜻인데요. 남부는 남자가 등에 짊어진다는 의미이고 여대는 여자가 머리에 이고 간다는 뜻이에요.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운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른 의미로도 쓰여요. 부부나 커플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생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택배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는 모든 짐을 사람이 직접 져야 했어요. 특히 장사를 하러 다니는 장수들이나 이사를 가는 가족들은 정말 많은 짐을 가져야 했는데 남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어요. 남자는 힘이 센 등과 어깨로 무거운 것들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가면서 균형을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만난 커플을 보면서 저도 문득 생각해봤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뭔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무거운 건 당연히 남자친구가 들어야 하고 계산도 남자가 해야 하고 데이트 코스도 남자가 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계속 짐을 지면 결국 지치게 되더라고요.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완해주는 거였어요. 남부여대. 단순히 남녀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네요. 남자친구랑 캠핑 갈 때 캠핑창으로 개조된 개조차를 이용해봤어요. 차를 빌리면 클리닝은 셀프로 하고 준비물은 챙겨오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이거든요. 다른 캠핑카에 비해 구성도 간단하니 빠르게 준비 마치는 것도 든든하게 끝낼 수 있어요. 한분 축원, 한분 축원. 여러분,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남자가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어폰을 더 깊숙이 꽂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머니 표정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신 건 당연하지만 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시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한분축원이라는 말인데요. 함은 머금을 함, 분은 분노할 분, 축은 쌓을 축, 원은 원망할 원자예요.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 깊이 머금고 쌓아둔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화와 억울함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는 앙숙이었거든요. 오나라 왕 구차가 월나라를 쳐서 월나라 왕 구천을 포로로 잡았어요.
구천은 부차의 말을 돌보고 마국간을 청소하는 굴욕적인 일을 해야 했죠. 매일매일 모욕을 당하면서도 구천은 꾹꾹 참았어요. 복수의 기회를 노리면서요. 구천은 쓸개를 혀로 핥으며 그 쓴맛으로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와신상담의 고사이기도 하죠. 부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를 갈며 복수를 꿈꿨던 거예요. 결국 구천은 기회를 잡아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었어요. 한분 추권의 끝은 결국 폭발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때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분도 지금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어쩌면 우리 모두 크고 작은 한분 추권을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직장에서,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분노를 억누르는 건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너무 오래 쌓아두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돼요. 한분 추관보다는 때로는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삼순구식, 삼순구식.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복이 많아 라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삼순구식이에요. 삼순구식을 풀어보면 삼은 새쌈, 순은 열순, 구는 아홉구, 식은 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름날 동안 9번밖에 밥을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들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 원헌이라는 현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자의 제자였는데 정말 가난했거든요. 하지만 그 가난함이 남다른 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거부하고 선택한 가난이었어요. 당시 다른 제자들은 벼슬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원헌만은 오도막에서 누더기를 입고 살았어요. 하루 3번 먹어야 할 밥을 서름날에 9번만 먹을 정도로 궁핍했지만 그분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물으면 마음이 부족함을 모르니 몸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답하셨대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 전쟁 중에 정말 굶주렸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그때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루 3끼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면서요. 그 순간 제가 아침에 귀찮다고 굶고 온 게 생각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삼순구식은 단순히 가난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마음이거든요. 인지상정, 인지상정.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아침에 늦잠 자서 뛰어가면서 속으로 제발 기다려줘 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정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참 다행이네. 젊은 사람이 뛰어오는 걸 보니까 기다려줘야지 싶었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왠지 따뜻해지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구나. 바로 이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는 사람인, 지는 마음지, 상은 늘상, 정은 정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이런 게 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맹자는 성선설로 유명한 분이죠. 어느 날 맹자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맹자가 창밖을 가리키면서 말했대요. 저기 우물에 아이가 빠지려고 하는 걸 오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면서 구하려고 할 거야. 그건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늦을까봐 조급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뛰어오는 저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인지상정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따뜻한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원서판, 신원서판. 길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었어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 있던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지원하려던 회사의 인사팀장님 명함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걸 기회로 삼아 좋은 인상을 남길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돌려드릴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신언서판이라는 말이에요. 신언서판은 몸신, 말씀언, 글석, 판단할 판자를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가짐, 말하는 것, 글씨, 판단력, 이 네 가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조성시대에 관리를 뽑을 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해요. 몸가짐이 단정한지,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글씨를 잘 쓰는지,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고려말 조선 초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문벌이나 추천으로도 될 수 있었고 심지어 뇌물로도 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조선의 건국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태종 이방원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네 가지로 알 수 있다고요. 첫째, 평소 몸가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고, 둘째, 말하는 방식을 보면 지혜를 알 수 있고, 셋째, 글씨를 보면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넷째,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신앙서판은 조선 500년 동안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됐어요. 과거 시험에서도 단순히 암기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글씨도 정성스럽게 쓰고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까 그 지갑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는 고민 없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나중에 그 인사팀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런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결국 그 일이 인연이 되어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신원서판이 단순히 옛날 관리 뽑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통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염량세태, 염량세태. 어젯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건 옛날 트로트였어요. 그 순간 기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은 돈 있을 때만 친하게 지내다가 없으면 쌀쌀맞게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문득 옛 선조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겠구나 싶었어요.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거든요. 염은 뜨거울 염, 량은 차가울 양, 새는 세상새, 태는 모양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마치 날씨처럼 변한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뜨겁게 다가오다가 겨울에는 차갑게 돌아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요. 그런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떤가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지고 심지어 피하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염량세퇴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시를 쓰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칭찬하고 관리들도 출세시켜주려고 줄을 섰어요. 친구들도 많고 초대받을 곳도 넘쳤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사람들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도 못 본 척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재능 있다고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거이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에다가 이런 세상의 차가운 모습을 염량세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택시 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문득 떠오르는 경험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특히 한 친구는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염량세태를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껴주세요. 춘추필법, 춘추필법.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신문을 보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요즘 기자들은 정말 대체 뭘 생각하고 기사를 쓰는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문득 떠올린 게 있었어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 방식 말이에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거리였거든요. 춘추필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춘추는 봄춘, 가을추, 붓필, 법자예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의 춘추는 중국의 옛 역사서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춘추필법은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사용한 글쓰기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실만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비판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글쓰기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왕이 죽었다라고 쓰는 것과 왕이 서거했다라고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춘추필법은 바로 이런 미묘한 단어 선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춘추필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라는 책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나라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공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판하자니 목숨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숨겨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임금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보통은 왕이 죽었다고 쓰겠지만 공자는 왕이 시해당했다라고 썼어요. 시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건 정당한 죽음이 아니라 부당한 살인이라는 걸 은근히 드러낸 거죠. 만약 그 임금이 폭군이었다면 왕이 주살당했다라고 써서 이건 정의로운 처단이었다는 뜻을 담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춘추필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뉴스 하나만 봐도 같은 사건을 어떤 언론은 시위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폭동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단어 하나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날 신문 보던 아주머니도 사실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말과 글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춘추필법은 그걸 일깨워주는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공중누각, 공중누각.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안개에 둘러싸여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저 건물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지금 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키우고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공중누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은 하늘 공자, 중은 가운데 중자, 누는 다락 누자, 각은 집 각자예요. 말 그대로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다락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에 기둥도 없이 허공에 둥둥 떠있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의미로 현실성이 없는 헛된 계획이나 실현 불가능한 꿈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정말 엄청난 저택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땅 위에 짓는 게 시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에게 하늘에 떠 있는 궁전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가는 황당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력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부자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 무모한 계획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허황된 꿈을 공중누각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많은 계획들이 사실 공중누각이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지하철 창밖 그 아파트들처럼 겉보기엔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초도 없이 떠있는 꿈들이었던 거죠. 돈도 없으면서 카페 창업을 꿈꾸고 경험도 없으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안개가 걷히듯 제 마음도 맑아지더라고요. 진짜 단단한 건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거더라고요. 당랑거철, 당랑거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애가 대기업 들어간다고 너무 우쭐해져서 말이야. 이제 뭐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나 봐.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작은 성공 하나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인데요. 당랑은 사마귀, 거는 막는다는 뜻, 철은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힘으로 거대한 것에 맞서는 무모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덤비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 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갔는데 길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자신의 수레를 막고 서 있는 걸 봤대요. 수레는 말이 끄는 거대한 것이고 사마귀는 손톱만한 작은 벌레인데 말이에요. 장공이 너무 신기해서 마부에게 물어봤죠. 저 작은 벌레가 뭘 하는 거냐? 마부가 대답했어요.
사마귀는 자신의 힘을 모르고 수레를 막으려 합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장공이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마귀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용기와 무모함 사이의 차이였어요. 버스에서 들은 그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비슷한 적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몇 달 만에 회사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상사들한테 제대로 혼났죠. 그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사마귀가 수레바퀴 막는 격이었어요. 당랑거철. 때로는 용기로 보이지만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고양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고양이가 정말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오매불망이에요. 잘 때도 깰 때도 잊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오는 잠들 잠, 매는 꿈, 불은 아닐 불, 망은 잊을 망이거든요.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구천은 오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그는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당했죠. 하지만 구천은 그 모든 치욕을 견디면서도 단 한순간도 복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잠들 때도 깨어있을 때도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생각만 했죠. 심지어 쓸개를 핥으며 그 쓴맛으로 굴욕을 잊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그렇게 20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되찾았거든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계속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줘도 안 먹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오매불망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길고양이도 할머니의 강아지도 그리고 구천도 모두 그런 마음이었겠죠. 동성이속, 동성이속.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사실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동성이속이에요. 같을 동, 소리성, 다를 이, 풍속속. 같은 소리이지만 다른 풍속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예요. 마치 똑같은 브랜드 가방이어도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짝퉁인 것처럼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특히 사람들이나 문화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 전국시대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각 나라마다 언어는 비슷했지만 풍습과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제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말은 통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정반대였던 거죠.
특히 제 나라는 상업을 중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실용주의 문화였는다. 초나라는 명예와 의리를 최고로 여기는 무사 문화였어요. 똑같은 중국어를 쓰면서도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사람은 저와 정말 목소리가 똑같았는데 통화할 때 가족들도 구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인데 그 사람은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스타일이더라고요. 똑같은 소리를 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동성이속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인데요. 전할 전자에 재앙화, 될 위에 복복자예요. 말 그대로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나쁜 일이 도리어 좋은 일로 변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든지, 연인과 헤어져서 슬펐는데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든지 말이에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안 됐다고 위로하니까 세옹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에 그 말이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부럽다고 축하하니까 세옹 할아버지는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그 야생마를 차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사람들이 또 위로하니까 세옹 할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전쟁이 났는데 다리를 다친 아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세옹지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해고당한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차려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매일 아침 커피 향을 맡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 회사에서 불만만 가득한 채로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때로는 가장 밝은 출구로 이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백골난망, 백골난망.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핑크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꽃잎들도 결국 땅에 떨어져 썩어서 거름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거름 덕분에 내년 봄에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날 거잖아요. 생명은 사라져도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백골난망. 백은 흰 백, 골은 뼈 골, 난은 어려울 난, 망은 잊을 망자거든요. 직역하면
뼈가 하얘질 때까지도 잊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뼈만 남아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흉노족이 소무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추운 곳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양떼를 치게 했는데 수양 한 마리를 주면서 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수컷이었던 거죠. 소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그 양을 끌어안고 살았다고 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수염도 모두 빠져버렸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텨낸 거예요. 결국 한나라와 흉노가 화친을 맺으면서 소무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소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백골난망이라고. 죽어서 뼈만 남아도 이런 은혜는 잊을 수 없다고요. 벚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은 다 대학 준비하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대신 나중에 꼭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된다고. 그 선생님 덕분에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고 지는 걸 볼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요. 백골난망. 뼈가 썩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그런 고마운 말이에요. 천려일실, 천려일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요즘 실수 한번 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그런데 말야, 완벽한 사람 없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1000번을 생각해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는 말, 천려일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거든요. 천려일실, 이 말은 1000번 생각해도 한 번은 실수한다는 뜻이에요. 천은 1000개, 려는 생각한다는 의미, 일은 하나, 실은 실수를 뜻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매한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일득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조갈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법서를 달달 외우고 전쟁에 대해 논할 때는 아버지조차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모든 전략을 꿰쫓고 있다고 자부했죠. 드디어 실전에 나갈 기회가 왔어요. 진나라와의 대규모 전투, 장평대전이었어요. 조괄은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쏟아졌어요. 날씨는 갑자기 바뀌고 적의 움직임은 책에서 본 것과 달랐어요. 결국 조괄은 40만 대군을 이끌고도 처참하게 패했어요.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죠.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도 실전에서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그동안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거든요. 실수 한번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 실수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구나. 1000번을 생각해도 한 번은 놓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완벽함을 추구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천녀일실이 주는 진짜 교훈이에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사생취의, 사생취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젊은이, 요즘 사람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데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했단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사생취라는 말이었어요. 사생취. 생명사자에 생명생자, 그리고 취할 취자에 의로울 의자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생명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생명과 의로움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명도 소중하지만 의로움이 더 소중하다. 따라서 의로움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300년경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도 더 된 이야기죠. 맹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만약 굶주린 사람에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준다면 진정한 군자라면 그 음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설령 굶어 죽더라도 말이다.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맹자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사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상사가 제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회사에 있기도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목숨보다 소중한 건 바로 네 마음의 떳떳함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생취의라는 건 꼭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그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여러 불이익이 따랐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했거든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소불석권, 소불석권.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버스가 와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도 그 학생은 계속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는 손길도 조심스럽고 가끔씩 미소도 짓고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바로 수불석권이에요. 수는 손수, 불은 안일불, 석은 노을석, 권은 책권이거든요. 말 그대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책 읽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황제 손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손관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어요. 전쟁도 많고 정치도 복잡하고 하루 종일 바쁜 일들로 가득했죠. 그런데도 손관은 틈만 나면 책을 읽었어요.
말을 타고 이동할 때도 책을 읽고 식사 전 잠깐의 여유 시간에도 책을 펼쳤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걱정했죠. 황제가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송건은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어려운 문제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덕분에 손관은 젊은 나이에도 현명한 군주로 불리며 오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본 학생을 보면서 저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저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식에 대한 갈증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 학생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수불석관은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버스 정류장 학생처럼요. 허심탄회, 허심탄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며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빨간불일 때는 모든 게 멈춰 있고 파란불이 되면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의 순간이 있잖아요.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그 찰나의 시간이요. 오늘 이야기할 허심탄회라는 말도 바로 그런 순간과 비슷해요. 허심탄회는 허할 허, 마음심, 평평할 탄, 품을 회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훤히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당시 사회는 예의와 격식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했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건 금기시 되었죠. 그런데 완적은 달랐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당황했지만 점점 그의 진솔함에 감동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완적의 이런 모습을 보고 허심탄회하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신호등 앞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느꼈던 답답함의 정체를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화가 나도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요. 친구는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너 중에서 가장 진짜 같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등은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시작된다는 걸요.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열어 보이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양상군자, 양상군자.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은 아주머니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그 집 아들 또 남의 물건 가져갔다면서? 아이고,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녀.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아냐? 그때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양상군자라고 했지 였어요. 양상군자?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묘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양상군자는 량상군자라고도 있는데요. 량은 대들보량, 상은 위상, 군은 임금군, 자는 사람 자예요. 직역하면 대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도둑을 빚고 와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군자라는 높은 말로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마치 고상한 분께서 남의 집 대들보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훔치시네 라고 비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후한 시대에 진식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분은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밤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발견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잡으려고 했을 텐데 진식은 달랐어요. 조용히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개발해야 한다. 악한 성품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저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처럼 말이다. 도둑은 위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둑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대들보 위에 군자라고 돌려서 말하는 진식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결국 스스로 내려와서 잘못을 빌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그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들 대화를 듣고 나니까 어릴 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 연필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예쁘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이 연필을 어디서 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은 안 했을 거야. 혹시 실수로 가져온 거겠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말투가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줬죠. 진식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감싸주는 지혜.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난보다는 이해로, 질책보다는 배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